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데니엘 데니스의 마음의 진화입니다. 이 책 역시도 데니스의 산만한 글쓰기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반드시 건전해 간직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옴기니의 말 두 문단에 모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동물에게 의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마음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는 부담을 느낄 정도로 의식은 마음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회에서 데닛은 우선 의식을 탐구한 후 오늘 소개하는 책에서는 더 큰 범주인 마음을 탐구합니다. 데닛은 이 책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두 가지 통념을 뒤흔듭니다. 첫째, 어떤 존재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는 생각에 대해서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가진 부류에 나와 너, 곧 우리를 포함한다는 뜻이 되죠. 둘째, 비록 동물에게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가 동물과 의사소통할 수 없으므로 결국은 동물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생각에 대해선 완벽한 번역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좋은 번역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그러면서도 언어를 통해 표현되는 우리의 마음은 언어가 없는 다른 종의 마음과는 완전히 달라서 그 둘을 모두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쩌면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점도 놓치지 않고요. 의식에 이어 마음에서도 핵심은 언어입니다.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인 언어는 없지만 마음을 가진 존재는 분명히 있다거나 아니면 말은 못하지만 분명히 생각은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반려견과 반려묘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데닛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런 통념입니다. 언어를 무기로 삼아서요. 개와 고양이에게 개념과 표상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아픔과 고통 같은 감정도 당연히 느끼고요. 심지어 유인원은 우리가 지닌 생각의 도구를 거의 똑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 구조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에 그들이 느끼는 감정의 방식과 양은 우리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능은 있지만 생각은 없고 의식은 있지만 마음은 없다는 거죠. 생각과 마음은 지능과 의식에 미지의 요소가 더 덧붙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데닛은 그런 미지의 요소를 정확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방송에서 확인했습니다. 기존의 정보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바로 미지의 요소라는 걸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마음의 유무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윤리적 태도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자아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여겨지기까지 하는 신비한 마음을 과연 객관적으로 탐구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마음의 존재는 시간의 빠르기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크기에 따라서도 쉽게 변하는 개념인데도 그렇더라도 데닛은 의식도 그랬듯이 마음도 객관적인 탐구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탐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두 가지 핵심 중 하나인 지향적 자세이죠. 무생물이나 인공물의 경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그것들을 물리 법칙에 근거해서 바라보는 물리적 자세입니다. 전자장비, 자동차, 엘리베이터, 심지어 식물처럼 조금 더 복잡한 기계나 장치라면 구조적 자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들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경우, 그러니까 수많은 동물종의 경우에는 의인화의 위험이 있더라도 지향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데닛은 말합니다. 지향적 자세란 특정 존재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 존재를 합리적이고 영리한 행위자로 취급하는 겁니다. 행위자란 지향성을 지닌 지향계를 말하고 지향성이란 의도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뭔가를 겨냥하거나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진화의 역사를 보면 가장 단순한 원자나 분자는 서로 같은 종류끼리 뭉쳐서 결정체를 이루었고 그 후 등장한 자기 복제 능력을 갖춘 거대 분자들이 바로 가장 단순한 형태의 빛을 쫓는 주광성 지향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빛을 받아들여서 에너지로 전환하는 수용기 겸 변환기, 그리고 그 빛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실행기를 장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매우 작은 지향계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더 큰 체계로 조직화하면서 뇌가 탄생하고 정교해지는 과정을 데닛은 생성과 검증의 탑이라는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것이 이 책의 두 번째 핵심이죠. 1층에는 보통 무척추 동물을 지칭하는 다윈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행동은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실수는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하는 탓에 변화의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2층에는 스키너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한 개체가 평생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한 강화와 처벌이라는 조작적 조건화 학습이 가능합니다. 스키너 생물은 시각과 촉각으로 작동하는 주광성에 후각과 청각까지 덧붙인 주모성 능력도 장착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신기, 수신기 체계도 갖췄죠. 니체의 말대로 우리의 신체, 즉 몸이 큰 이성이라면 뇌라는 또 하나의 작은 이성이 왜 별도로 필요했을까요? 몸에 바탕을 둔 큰 이성은 상대적으로 느리고 무디기 때문입니다. 지향계들의 수와 그것들이 더 큰 체계로 진화한 개체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환경의 변화 속도도 그만큼 더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변화에 적응하려면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줄 아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요구를 달성한 것이 보통 포유류와 조류를 지칭하는 3층에 사는 포퍼 생물입니다. 이들은 머릿속으로 자신의 향후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오직 인간만 해당하는 그레고리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온갖 인공물이 가득한 환경에서 언어를 통한 모방 능력을 뽐내고 있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윈 생물은 단순한 인과관계의 기초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스키너 생물은 학습 능력을 갖췄으며 포퍼 생물은 사전 예측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상력까지 갖췄고 그레고리 생물은 지능을 높여주는 인공물과 언어 그리고 모방 능력까지 갖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간이 특별한 존재는 아닙니다. 가장 단순한 지향계인 자기 복제가 가능한 거대 분자들이 무수히 쌓여서 우리의 몸이 되었고 가장 단순한 발신기, 수신기 체계가 무수히 쌓여서 마치 뭔가를 알아보고 생각하는 듯한 마치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듯한 지능과 의식과 생각과 마음이 창발하게 된 것뿐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몸의 항체와 외부의 병원체는 구조상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지향계적 로봇일 뿐이죠. 그래서 항체가 단순한 착오를 일으키는 순간 병원체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바로 수많은 지향계적 로봇으로 이루어진 존재도 진정한 의식과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죠. 진화의 산물인 우리 속에 인간만이 지닌 본래적인 그 무엇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그 시초를 알 수 없는 존재들로부터 파생된 것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데닛은 나는 내 몸이 발전시킨 갖가지 능력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쟁 활동의 조직화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70일에부터 지금까지 30여 회에 걸쳐서 절대 쉽지 않은 우리 인간의 심리 구조와 뇌를 살펴보느라 정말 힘드셨죠. 다음 방송은 그 오랜 여정의 대미를 장식할 동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프란스 드발의 동물의 생각에 관한 생각으로 찾아뵙겠습니다.